자, 5에서 8 다음 그림을 읽고 물음이 답하시오 되어 있고 유치원의 체전 그리고 나이덕의 음지의 꽃 22쪽 문제 먼저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지도 보니까 지금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서 먼저 제껴주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 이거 가장 나중에 풀 문제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고 8번 A, F인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A, B, B, C, C, D, D, E, E, F 순서로 되어 있다 그치? 읽어가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5번 박스 생명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하거나 생명파괴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한다. 요 내용들이 가와나 있다는 얘기고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상처와 고통을 황폐해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 모습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정리하면 가는 생명력 나는 뭐가 되니? 어떤 이 자연 파괴, 그쵸? 황폐 그 안에서의 어떤 강인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보자. 체전. 이 오이밭인가? 한여름 체전으로 가 보아라. 명령형 어미. 그리고 시를 볼 때 정서 찾고 그 이유 찾고 표현기법 정리, 그치? 그리고 심상. 한여름 체전으로 가 보아라. 자, 계절적 배경 나와 있고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넌출 사이로 반질반질의 태여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자, 나열 열거 자 우리가 박스를 봤어 그지? 그럼 얘네들은 뭐란 얘기예요? 생명력을 나타낸다. 자, 기억, 가, 보아라. 운명의미 파악하기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7번에 1번. 기억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체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나고 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반복과 변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 범속이라는 것은 평범하다는 얘기죠. 평범한 것에 속한다. 이게 범속이야.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햇빛이 주고 그렇죠? 아쉬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얘네가 아낌없이 받았어.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연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절히 여념이 없나니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여념 없다는 것은 이거 하느라고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지극히 7번에 2번 수식어를 반복하여 또 확인해 봐야 되겠고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자 역시나 뭐 뒷부분은 맞는데 반복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해주면 되겠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분하지 말라, 의욕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지 말라, 반복.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족할 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회합이 있거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명령어 어미가 지 말라, 알라 이렇게 좀 변주되고 있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7번에 1번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디귿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한다. 그렇죠. 다시 질문. 한여름 체전으로 가 보아라. 자, 반복하고 있고 나비가 신방 오고 풍뎅이가 찾아. 신방은 집으로 찾아온다는 얘기고 이건 보통 기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신방하면
교인들이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같이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신방이라고 그래. 나비가 신방 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뭐뭐 하고 반복.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이게 뭐니? 자연의 순환이 되겠네요. 이같이 많은 손님들 의인법 위에서 일단 자연의 순환들 얘네들을 손님이래.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리얼 많은 손님들 7번에 4번 사물을 인격화하여 맞죠? 극복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 아니 대비가 아니지. 극진한 축복과 은혜를 주는 존재들로 인격화했다. 대비가 아니다. 그럼 다음은 3번 4번이 되겠죠. 자, 이 지극히 반복했지?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에 체전에 와서 보아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7번에 1번 맞는 게 되겠고 2번도 맞는 게 되겠고 그렇지? 4번 틀렸고 5번 미음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혈과 천지와의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인 화자의 생각 좋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4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7번 질문 없니? 그러면 5번 문제의 앞부분 다 제낄 수 있겠죠. 자, 1번.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렇고 시각. 2번의 앞부분.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 그렇고 3의 앞부분. 가의 논출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의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나이? 현실의 삶에 자족한다? 4의 앞부분.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게 하는 배경. 그렇고 5번.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람을 갖게 한다. 그렇죠? 자, 우리 이따가 나를 보고서 3번 확정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풀 수 있는 게 이제 없나? 자, 8번. 되나? A가 어딨지? 아, A는 나에 있구나. 이쪽에 있건 나에 그죠? 음지의 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황폐한 공간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낸다라고 나에서 얘기했다. 그치? 이제 이 부분.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발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자,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적 상황이 되겠네. 그래서 뭐 한다?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서로에게 기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감이지, 그치? 연대와 유대로 겨울을 난다, 극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이야. 또 제껴줘야 되겠죠. 그때 바로바로 제껴주자. 자,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을 맞나? 만약 잘 모르면 그냥 세모치고 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썩어갈수록 썩는데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그럼 바람도 부정적인 요소다. 그쵸? B부분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가 아니죠. 이 썩어가는 모습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적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 박스를 봤단 말이야. 박스를 이용을 한다면은 황폐한 공간에서의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1번은 맞지 않는 거네. 다시 질문입니다.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강인한 생명력이 되겠다. 그치? 황폐한 공간에서 어떤 생명을 피워내는 힘. 생명력이 바로 이제 버섯이었구만. C 볼까요? C 8번에 3.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 이건 앞부분은 되네. 아니구나, 2번도 있었구나. B에서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자, 참나무 상태의 변화가 가져온 움직임입니다. B는 뭐였어? 바람 부는 거지, 그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세모치고 넘어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C는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 바람이 불어서 버섯이 피어난다? 글쎄. 그 다음에 3번의 앞부분. C에서 참나무의 상체 생명이 생성된다. 이건 맞지, 그치? D를 봅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이게 뭐라고? 버섯.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의인법. 너는 소나기처럼 지규.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 후두둑 의태어 또는 뭐 의성어로 합시다. 후두둑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상처를 멈춘다는 얘기죠. 그러면 D부분.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생성되면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거지. 4번.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 자, 뭐가 생겼어? 버섯이 자라면서 그 나무에 썩어가는 그 상처를 메운 거야. 다시 지문. 오, 버섯이요. 도노법. 그리고 의인법. 그 다음에 5는 영탕이지.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됐고, 여기는 낙엽과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이해되셨음? 그러니까 이제 음지의 꽃은 버섯을 의미하고 버섯이 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통으로 봅시다.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채우는구나. 8번, 5번. 이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시적 관계. 틀렸죠? 존재하는 사물들이 뭐였어요? 낙엽과 바람이었는데 이게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 이거는 버섯이란 말이야. 동시적 관계가 아니다. 그럼 4번도 볼까요? 이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 이거 아니네, 이것도. 그렇지? 낙엽과 바람은 채워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참나무 모습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버섯이 자란 거거든. 자, 그러면 답이 없네. 이럴 때는 거꾸로 다시 한번 볼까요? 5번 확실히 아니고 4번도 지금 우리 확인했기 때문에 확실히 아니고. 자, C에서 참나무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 버섯이 피어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대립적 관계 당연히 아니고. 2번 B에서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이게 되겠다. 그쵸? 이때 참나무의 상태적 변화는 뭡니까? 나무가 그냥 썩어가는 거야. 그래야지만 버섯이 피어나니까.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겠네요. 8번 질문. 좋습니다. 그러면 가지문과 나지문 봤죠? 5번에 3번 확인만 해주면 되겠다. 뒷부분.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낸다. 틀렸죠?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을 피워내는 일단 그 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뒷부분 틀렸네요. 답 3번. 6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맞지? 나의 버섯에 대한 거. 중심 제재도 예찬적 태도. 맞죠? 그럼 이제 가로 가는 거야. 가도 그런가?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렇죠? 이 생명력들 그 체전에서 체밭에서. 답은 1번이 되겠네. 나머지 확인.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이거 없습니다. 둘 다 이겨내는 거죠. 주어진 환경을. 풍경을 관조적으로. 이거 안 되지. 관조라는 말은 그냥 바라본다. 관보다 조망. 그냥 바라보는 게 관조적인데 아니고. 인간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가와 나는 자연이야.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아니고.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안 되죠? 특히 가 같은 경우에는 채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 7번 했고 8번도 했고 다 했네? 그러면? 네. 질문 괜찮니? 요따구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9에서 11번 문제 김기림의 연륜과 그 다음에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먼저 보니까 가는 나와 달리 1번 그 다음에 모두니까 1, 4, 5번 가작품을 보고서 1, 4, 5번 접근해 주면 되겠고 10번 시어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이 가, 그 다음에 4번과 5번도 가에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이 있으니까 1, 4, 5번 건드려 주면 되겠고 11번 박스가 있고요. 선지 먼저 보면은 1, 2번이 가, 그 다음에 5번이 앞부분 이렇게 있다. 자, 11번 박스 먼저 보고 돌아갑니다.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 결핍이래. 결핍이라는 말은 부족함이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가와 나에는 결핍이 드러나고 성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연료는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적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자, 태도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결핍과 새로운 발견, 그리고 극복 의지, 연륜. 자, 보면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지규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무네야. 서른 나무해. 야, 도노법. 그리고 자동으로 의인법. 자, 무너진다. 하강적 이미지지. 하강적 이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른 나무해는 뭘까요? 나이죠, 나이. 이 사람 이제 30살 됐나봐. 내 입장에서는 30살이면 한창인데? 한창 젊은 건데? 무너지는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무네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지규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근데 이 뜻이 어떻다? 날로 굳어. 한 군 두 군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자, 그렇다면 뜻을 펼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굳어져 버렸습니다. 추상이 구체하지. 왜 추상이 구체하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건데 이게 굳어갔대요. 시각 또는 촉각과 한 겁니다. 그래서 추상이 구체하고 이게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지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높인 바다에 날아앉는 섬으로 가자. 자, 청유형이죠. 이렇게 청유형 시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이게 뭐랄까 지향점이라는 얘기죠. 어디로 가자 하면은 지향점. 그럼 시적하자는 섬에 가고 싶어요. 빛이 빛. 우리 이유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왜 시적하자가 왜 섬으로 가고 싶어 할까? 위에 나와 있잖아. 구름같이 피려는 뜻은 날로 굳었고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섬으로 가자. 빛이 빛 하늘 아래 시가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보면 하리라 추측.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의리 의지. 이게 어디란 얘기야? 섬의 모습이죠.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자, 초라하다라고 자기 반성 성찰을 하고 있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지규 열렬히 살리라 의지 또는 다짐. 그래서 이 사람 아직 더 불꽃을 태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섬에서. 이런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뭐 내용 다 털었습니다. 그러면 9번 문제.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 시간의 극박과 흐름 없어요. 이런 거 나와 있지가 않고. 4번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했었지, 그치? 무너진다.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 그러네요. 서른 나무네야 그 1년 부분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번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 드러낸다. 자, 가가 청자가 있나? 누구누구한테 말하고 있나? 서른 남은 해야. 근데 이건 청자가 아니잖아. 이건 관념적인 거지, 그치? 듣는 이가 아닙니다. 보류. 자, 이번엔 10번. 나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표방 맞고. 4번의 앞부분. 가에서 난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난로 굳는다 맞고. 5번
또 하나는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 나도 또한 불꽃처럼 맞고. 그럼 10번은 가에 대한 설명 다 맞네. 11번 1. 가에서 서른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했고,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했고. 2.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했고,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 맞고. 5. 앞부분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 그렇고. 그러면 역시 이 문제도 나를 통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대장간의 유혹이 되겠죠. 보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누가요?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소망. 그럼 우리가 박스를 봤잖아, 그지?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고 싶다. 가군 맞춰주고 있고 반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털보네 대장간 찾아가고 싶다. 이게 지향점이네. 그럼 가시하고 공통점은 둘 다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지규. 자, 시우새는 쇠로 물건 만드는 그 재료를 시우새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막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모루는 그 쇠 내려치는 그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쇳덩어리?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역시 소망. 무쇠낫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지를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역시 가군 소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온통 부끄러워지고 성찰. 직지사 해우소. 해우소는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용어.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지규. 똥덩이랑 똑같은 거는 위에 있었던 플라스틱. 나는 가던 길을 멈춰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소망이 되겠다. 그치? 전체적인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9번 2번. 나는 자연물을 빗대어 화재 아니에요. 이건 자연물이 아니었지. 그치? 3번. 색채어를 활용하여 아니에요. 4번 뒷부분.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하강 이미지요. 맞죠? 똥덩이처럼 떨어질 때. 답 4번. 10번에 2번.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서 부각 맞고. 4의 뒷부분.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 맞고. 5의 뒷부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틀렸죠. 왜? 마구는, 자, 마구 한번 찾아볼까요?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치? 그러니까 차이가 아니라 동질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차별성이 아니고 동질감, 동질성. 5번이 확실하게 틀렸다. 그럼 2번 굳이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11번.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자. 나를 통해서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 맞고요.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다 맞고요.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낀 공간 맞고요. 뭐라? 답이 없나? 다시 거꾸로 확실한 것을 보도록 해봅시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구나. 적절한 거 찾는 게 아니고.
5번 확실하게 맞고 4번도 역시나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 열망 맞고 2번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이게 무슨 말이야?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 안 되지. 부여해야 되는 수단이야. 그쵸? 이 불꽃은 주름 잡히는 연륜은 이미 굳어져 버렸거든. 피어오르던 구름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금 두금 쌓인 게 연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결핍되어 있는 것은 열정이 되겠다.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부여를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군요. 질문 괜찮아? 자, 이제 3일째 또 후루룩 봅니다. 김수영의 사령 죽은 영혼이란 뜻이네. 죽은 영 김혜순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가에 대한 설명 바로 풀면 되겠죠. 우매금이 파악하기가 있고 박스가 있습니다. 자, 박스 보니까 1번 가, 3번 앞부분, 4번 앞부분, 5번 앞부분 1, 3, 4, 5번 풀면 되겠네. 자, 그러면 3번의 박스를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자, 이걸 좋네요. 입틀막 한다는 얘기야.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자유가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이렇게 못 읽어.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못하고 글만 남아있다는 얘기네. 김수영의 사령. 자, 그럼 우리가 볼 것은 자유, 억압입니다.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야. 경직된 사회.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의인법 들어갔지?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이제 박스를 봤잖아? 대비되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말을 못한다는 얘기지.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활자는 반짝거려. 글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말을 못해. 대비되고 있고 활자와 나의 영이 대비. 버시어 돈호법.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마음에 들지 않아라. 반복하고 있고.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나열 열거.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까?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럼 그대는 누구야? 위에서 얘기했던 활자죠.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1년하고 2년을 보니까 비슷하지, 그치? 네, 수미상관 구조를 갖고 있다. 수미상관. 변주죠, 변주. 약간 다르게. 자, 문제 풀어야죠. 1번.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 인식 변화 없어요. 두 번째,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 아닙니다. 경외감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지. 대상에 대한 호칭은 전환했지. 위에서는 1년에서는 활자여 했는데 마지막 논리에서는 그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없습니다.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했네. 우수어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부정이 아니죠. 깨닫고 있는 거야.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했고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 그렇죠? 반복하면 의미 강조, 운율 형성입니다. 5번은 당연한 설명이 되겠고. 문맥의미 파악하기 이쪽엔 없었구나. 네. 자, 3번에 1과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자. 1번.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수어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냈다. 체크할 수 있겠지? 자, 3의 앞부분입니다.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잘 이해 안 되면 세모. 맞는 얘기일 거야. 4의 앞부분.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이 위축된 상황 맞고. 5번.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 그렇죠. 자, 그럼 박스 3번에 나 보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즉 말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 수단이 있다는 얘기죠. 보자. 김혜순. 한강물 얼고 눈 내린 날.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으로 나갔다. 훈련 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자, 기억 니은까지 보고 2번에 1번.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맞고요. 이를 통해 시상전개의 계기가 형성이 되었고 니은이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맞고요.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박스도 봤고 배가 상식적으로 배가 안 움직이는 것은 물이 얼었으니까 이것은 배의 내부적 원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금방 찾아낼 수 있겠네. 다시 질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물 위에서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자, 이게 이제 정서 표현이죠. 왜 비웃어? 억압된 사회, 경직된 사회라고 박스가 좋습니다. 풍자하는 거죠.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저 의태어 있고요. 웃음을 참지 못해 나등결만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여기 도치되어 있네. 그리고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 억압을 나타낸다. 그치?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됐고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자 배들 말들이 숨죽이고 있대요. 한류도 들어갔죠. 그쵸? 우리는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 얼고 자 그럼 미음은 그러면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네. 자 나와 관련된 문제가 3번에 2번.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에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모색한 받고 여기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의 뒷부분. 나의 맞붙는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맞고 4번 뒷부분.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하는 언어 사용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 그렇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했다. 그렇네? 이것도 좀 다 맞는 거네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아까 3번 의심스러운데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잘하지 못한 경우 그럼 맞는 설명이 되겠고 뭐 2번도 맞고 다시 1.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주 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이거 틀렸구나.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 이게 아니죠. 자신의 참여만으로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도 못한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위에서 작품을 봤지만 활자 그대로라고 표현된 활자와의 대비죠. 그러니까 활자는 반짝반짝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 내 영은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까 이거를 놓쳤군요. 그다음에 답은 1번. 다 했지? 1, 2, 3번. 자, 질문. 자, 다음 계속 보면 자, 이용학의 그리움. 벌써 제목에 정서가 나와 있네. 그리고 마음의 고향 투 그 언덕은 분명히 이 작품도 그리움과 관련된 작품일 것입니다. 자, 4번 가에 대한 것, 5번 문맥 의미 파악하기, 6번 박스, 7번 문제는 없네요. 자, 박스 먼저 보면 이용학과 이시영의 시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학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살아 숨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나는 고향은 현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가에서는 이제 국경지역. 선지 보니까 다 중간에 끊어져 있죠. 가 보고서 다 제끼면 되겠다. 봅시다. 그리움. 눈이 오는가 북쪽에. 잠깐 북쪽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고향이죠? 지금 박스를 보고 왔기 때문에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뭐뭐 는가 가군.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자, 또 한방눈하고 검은 지붕하고 대비되고 있다. 그치? 색채 대비. 흰색, 검은색.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자, 근데 눈이 복되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죠. 잉크병 얼어들은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워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반복.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미상관이다. 그치? 수미상관식 구성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야죠. 4번 문제.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이 된 화자의 거부감 아니죠. 그리움. 돌아간가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 아니고요.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용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 정적 이미지? 글쎄.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 암시.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을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 답은 5번 그리움의 정서. 그 다음 6번의 앞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 이미지를 통해 북쪽 지역의 고향을 맞고,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공벽함 맞고,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그럴 것 같고,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 세모.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낸다. 맞고. 자, 이번에는 나 작품을 보겠습니다. 그 언덕.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자, 그럼 그곳은 어디야? 고향. 가름쟁이 사래긴 우리 밭. 그 건너에 논실 인센밭. 다 밭이야. 밭과 밭. 밭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꾸.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처제 훗날 나 중학생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회상. 수수아리 꽝꽝 여무는 가렸을까? 의태여. 그러니까 수수아리 여무는 곳을 꽝꽝 여물었다라고 표현한 거고, 깨꽃이 하얗게 부서진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가렸을까? 여름날이었을까? 가군. 그 다음 여기 시각. 아랫내가 굽이치던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자, 물길이 옆구리를 들이받았대. 벌건 황토, 활류법 들어갔죠.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에 딸 영자 연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냇가에 소고삐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됐고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르르 사르르 청각 무엇이 햇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며 청청이 푸르던 하늘 시각 갑자기 무섭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들꽃 싸한 향기 속에 후각 다양한 감각 쓰고 있네.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청각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 울려 퍼지던 청각 영자 연숙이 수님이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후각 잔돌에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청각. 여기까지가 문이 고양이의 이미지죠. 그쵸? 고양이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각, 후각, 청각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요. 자, 그러면 이거 안 했네. 5번 기억을 활용하여 자 거꾸로 가보자. 미음을 활용하여 윤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히 이거 맞죠? 또랑또랑이었어. 리을을 활용하여 무섬증의 언덕을 달려오는 윤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 리을 까르르 까르르 맞죠? 근데 앞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줘야겠다. 무섬증의 언덕을 달려오는 윤현의 화자에게. 그럼 앞부분도 봐줘야 되겠지. 맞네, 그치? 무섬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 논실댁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까르르 까르르. 자, 디귿을 활용하여 윤현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의 부각. 디귿 어딨니? 청청이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섬증? 글쎄 어디 갔어? 보류. 니은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윤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에 느낀 것 봤죠? 사르르 사르르였어. 그 다음에 기억을 활용하여 이게 틀렸구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에 느낀 거꾸로 됐지, 그치? 물소리를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틀렸네 이번이. 답 찾았다. 그러면 6번 문제를 풀어보아요. 앞부분들 다 제끼면 됩니다. 가는 한방눈으로 연상되는 겨울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지 가는 보는 나를 보는 거지. 햇빛을 받는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 맞고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 맞고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 맞고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 귀환의 기대. 이거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지. 고향에 못 갑니다. 왜? 우리가 박스에서 봤어요. 이미 없어진 고향이라고. 그러면 5번 문제 다 됐네. 4번, 5번, 6번 문제 다 됐습니다. 질문 없으면 7에서 9번 문제로 점핑.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김기택의 새 7 박스 문제 나와 있고요. 8 가에 대한 문제고 9는 나에 대한 감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기억 부분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와서 하나씩 제껴주면 되겠다.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이건 그냥 진짜 의문형이지, 그치?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정서 나와 있네요. 기억. 자,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1번, 기억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가?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잘 모르겠다. 잘 와닿지 않네. 보류. 다시 지문.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좀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죠?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뭐뭐 일도 없다. 뭐뭐 일도 없다. 여기 좀 대꾸 들어갔고.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자, 반석은 네모 반듯한 팡팡한 곳. 자, 그러면 7번에 2번.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이 아니라 바람을 나를 흔들리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의 바람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내 발을 반석에 이끌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우선 답 꼽아놓고 다시 지문.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괴로워. 왜 괴로울까? 바람이 부는데 나는 반석 위에 서 있고 강물이 흐르는데 내 발은 언덕 위에 서 있어요. 이래서 마음이 괴롭다. 바람이 불면 움직여야 되고 강물이 흘러가면 따라가든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8.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에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 이건 다 누가 봐도 4번이지 뭐. 특히나 작가가 윤동주입니다. 부끄러움, 성찰, 반성. 흐르는데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의 깨달음. 당연히 아니고요. 답은 4로 가면 되겠네. 자, 나 들어가기 전에 9번 박스 보고. 새에서 세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그렇대. 자, 그러면 또 작품 봅시다. 김기택의 새.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이게 한계지. 한계고 좀 갇혀 있습니다.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자,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든다. 문맥음이 파악하기 어딨지? 네. 디귿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한 활용.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새는 못 나간단 말이야. 어디 갔어? 네.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정서 나와 있네. 이 적당한 간격이 뭐니? 창설 사이의 간격이죠. 새는 못 나가. 그런데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어.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역시 가군. 왜 슬퍼요? 갇혀 있으니까.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리을 7번이었나? 네.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면 암시요. 그렇죠?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걷는다. 역시 가군. 새 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유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역시 가군. 자, 그러면 새 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이미 문이 억압과 갇혀있다는 것에 익숙해진 거지.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미음. 7의 5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에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 의미 부여. 맞네요. 그럼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이거 무슨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뭐하는 거야? 부리로 쪼아본다. 이해됐음? 자, 그럼 나 9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한 현대인의 모습 맞고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 그렇죠? 창살 속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자유롭지 못해. 닭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 그렇죠? 이때 잠재력은 뭐야? 자유롭게 날아가는 건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새장을 열어도 날아가질 않는다. 새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유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아니죠? 얘의 본질은 뭐야? 날아가는 거지, 그치? 4번 설명이 이미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후군이 뭐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때 이런 실험을 했대. 어항에 큰 물고기를 키워. 근데 가로막고 여기 작은 물고기들 뒀어요. 굶겨. 그러면 이제 이 물고기 먹으러 막 부딪힐 거 아니야. 칸막이에. 그쵸? 투명 칸막이에. 그치? 그리고 얘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면은 이걸 치운대. 그래도 안 먹어 얘는. 이미 벽이 있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 작은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왔다 갔다 하잖아. 눈앞에 먹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먹는데요. 왜냐면 투명한 막에서 봤었던 거 저건 허상이야 라고 자기가 느낀대. 그래서 칸막이를 치워도 먹지 않고 결국 굶어 죽어요. 그 무슨 증후군이라 했는데 까먹어버렸네. 지금 이 새도 마찬가지 지금 상태죠?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개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문제인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억압됐다라고 느끼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야구 엄청 깨졌는데 댓글들 보면 또 이런 얘기 해요. 야, 우물한 개구리들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빨간 거 너무 잘하면서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치? 더군다나 그 도미니코 트럼프가 진짜 전쟁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자, 보자. 조지훈의 상상의 노래, 산 정상의 노래고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역시나 문제 보면 자, 1번 문제가 중간에 다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여기 모두란 말은 없지만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되고 A, B 역시나 마찬가지 중간에 다 끊어져 있고 4번 같은 경우가 지금 섞여 있거든? 이거는 B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박스 이건 나에 관련된 거네. 그러면 나 보고서 풀면 되고 지금은 이런 스타일로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문제풀이 요령이 있어. 박스가 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보고 나부터 치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가를 좀 순서대로 보도록 해보자.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자 표면적 화자가 있고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과하며 울어왔는가. 자, 시적 화자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그치? 밤새 무엇을 갈구해 왔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자, A 부분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이거 연결이 되네. 그럼 이거 다 문제 2번은 접근을 못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어 앞부분과 뒷부분이 안 되네. 자, 어쨌든 이 A 부분에서는 어떤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다. 갈구라는 말은 갈증, 구는 구한다는 뜻이야. 영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물어보고 가야 되는. 자,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야. 언제? 아침에. 청각이죠. 그럼 이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명력이 태동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력. 자, 사늘한 가슴이니까 촉각이 될 테고,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이제 하늘을 꽃답다라고 표현했어.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별들아 숨으라. 그러면 어둠이 부정적인 요소란 얘기네요. 그래서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샛별아 숨어라. 도노법 들어갔고,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니 내 영혼의 촛불을 밝힌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샛별아 숨어라. 그러니까 별은 밤에 보이는 거니까 내가 촛불을 밝혀요. 빛을 내. 그러니까 너는 숨어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다. 명령의 의미.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다. 햇살이 꿈과 같대.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그건 뭐 생명력이죠. 누가 봐도 메말랐는데 거의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으니. 피리의 가락을 더듬다는 것은 피리를 분다는 얘기죠. 피리 분. 새들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이거 좀 감정이입했네. 이게 왜 감정이입이냐면 새들이 해요. 이 청각적 이미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나 들어갔고 이게 즐겁대.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른대. 그래서 감정이입입니다. 새들이 즐겁게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후각. 사양은 그칠지. 그 다음에 그칠지가 아니구나. 그건 지양이구나. 이거는 뭐 사양이란 말은 그만둔다는 얘기지, 그치? 이걸 안 먹는 겁니다. 여기 높으리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그러면 이것도 수미상관이거든. 수미상관인데 변주를 하고 있네요. 위에서는 밤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침이란 말이야.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바꿔놓고 위에서는 갈구했습니다. 그럼 뻔해요. 무엇을 갈구했을까?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밝음이죠. 밝음. 그쵸? 말을 좀 바꾸자. 광명을 갈구했을 겁니다. 왜냐면 아침이 되니까 이 사람 생명력이 돌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갈구했던 것은 광명. 그 다음에 B 부분에서는 맑은 바람 새 옷자락을 휘날리며, 그러니까 긍정적 상황이 되겠죠. 내 홀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안 잡혀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여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도 봐도 문제는 풀을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니죠. 계절 변화가 아니라 시간 변화입니다. 어두웠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자연의 위대함이라기보다는 시적 화자가 바라는 이상세계? 그런 것 같아요. 3번 명령 어절 활용하여 대상 행동 유도 있었죠? 4번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5번 도치된 표현을 활용한 도치법 없었습니다. 그럼 뭐 3번의 뒷부분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A와 B를 볼까요? 수미상관이어서 다시 한번 보자면 A에서는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이건데 B에서는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면 노래하는가.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번 A의 높으리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리 높은 산마루에서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 이미 이 화자의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틀렸다는 게 맞는 설명이고
A에 못 바뀐 듯 기대한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맞고요. A의 긴 밤이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날개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수는 화자의 지향점 아니죠? 날개 떨던 샛별한테 숨으라 얘기를 했어. 그리고 향기로운 쌀이수는 화자가 뭐 이걸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누구냐? 사슴과 토끼가 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향점이 아니지. 어쨌든 어디 갔냐? 4번 말이 안 맞고 A의 간구는 서늘한 가슴에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아침이 되니까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줬습니다. 따라서 아닌 곳은 4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요. 질문 없으면 이제 3번 박스 보고 나 작품을 봅니다. 나무의 수사학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이미 어조가 나왔네. 비판.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도구적 가치.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이게 치욕이라래.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시작 화자가 봤을 때 도시의 가로수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인데 여기서 꽃을 피우고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치욕으로 본다는 얘기고 이게 곧 화자와의 동질감. 자, 보겠습니다. 꽃이 피었다. 그럼 이 꽃이 뭐란 얘기야? 치욕이란 얘기죠. 치욕.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이주민 이게 뭐예요? 나무.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놔두고 깨닫게 되었지만 쏘리 이때 이주민은 나구나. 근데 우리가 박스를 봤잖아. 나무랑 동질감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로 내리자. 이건 다짐이죠. 의지 없고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의인법.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붕붕. 의태어 또는 의성어. 나는 모습 또는 소리. 둘 다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 이건 뭐예요? 이게 자연의 모습인데 이거를 견딜 수 없대. 왜냐하면 이미 나무는 도시 가로수니까.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의성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거. 이게 다 자연의 모습인데 이거를 나무가 견딜 수 없대.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이거 역설이 되겠죠? 질문 없으면 문제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받고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 맞고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낸다 맞고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내야 할 고통 맞고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 이건 나무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 나무에 대해서 동질감 느끼고 도구적 가치로 평가하는 이 도시 자체를 비판하는 겁니다. 나무 비판이 아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네. 질문 없으면 다음 내용 또 봅니다. 4에서 6번. 심한 조구장창이니까 재미가 없긴 하다. 김영랑의 청명. 청명은 뭐니? 이거 계절이네. 절기죠, 절기. 그 다음에 고재종 초록바람의 전원.
자, 제목 자체에 의인화, 의인법 들어가 있죠. 전어는 말을 전달하는 뜻. 자, 가와 나에 대한 거, 가와 나는 이렇게 돼 있네요. 가와 나는 이렇게 돼 있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고 가 보고서 훑어볼 수 있는 문제. 5번 문맥음이 파악하는 문제. 6번 박스 문제. 자, 그러면 6번 박스를 보는데 지금 얘는 확실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다. 가 보고서 접근하면 되겠다. 자,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데 출발하며 서로 교감, 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이거 생태시가 되겠네요. 이명랑의 청명. 호루루루 가을 아침. 이거 이성호인가? 계절적 배경, 계절과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고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취어진이 뭐야? 만들어낸 시험과 계절의 정치에 젖어든 가정, 조건 수풀이 호루루, 벌레가 호루루루 됐고 자 기억, 문맥음이 파악하는 것 5번에 1번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맞고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한다. 맞네. 다시 지문.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나가니. 자, 청명이 뭐라고요? 내 머릿속 가슴속에 젖어들어 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게 뭐야? 자연 친화잖아.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었던 뭐라고 했더라? 유대감이었나? 소통, 교감, 소통, 유대감 이게 되겠지. 온 살결, 털업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고 뭐뭐 할 수 있다. 대구법. 그리야 나도 이 아침 청명이 가장 곱지 못한 노래꾼이다. 자기도 노래를 한대요. 근데 앞에 곱지 못한 노래 잘 못하나 보네. 근데 그래도 노래한대.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의인법.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줄이나니. 배고프다는 얘기야.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쉬지 않았느냐. 햇볕이 처음 쏟아오와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니은 시각적 이미지 들어갔네. 청명한 날에 의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맞고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 아름다운 모습 표현 맞네. 그때 토록하고 동백 하나는 빠지나니. 오 영탄.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절해했다. 별살의 흐름.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별이 일주 운동하면 그 움직임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거를 별살의 흐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동백 하늘에 빠져서 떨어지는 그 모습. 이것을 별살의 흐름이 절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소리의 앞소리여 온 빛깔의 비롯이라. 자 여기 됐고 비롯은 이제 처음 출발점. 이 청명에 폭은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여기도 대구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인기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디귿 5번에 3번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죠. 자연 친화적인 마음을 드러냈다. 듣는 거는 3번이 되겠네. 그러면 6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찾기 1번.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털업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드러낸다. 맞고.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 맞고.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 것 맞고,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사를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 질서? 잘 모르겠네. 세모.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가는 생태의 공동 형상화 되겠죠? 이 박스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역시 6번 문제도 나지문을 통해서 털어가면 되겠다. 요 나작품을 봅니다. 초록바람의 전원,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바람이 빗질한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뒷동산에 떨어져 있는 푸른 소나무 잎을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불어오면서 날리는 거지, 그치?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어라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역시 의인법.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누가 이 바람이? 리을. 답은 찾았지만 역전적 이미지 활용하여 달려갔대.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 강박절 표현 맞지? 다시 질문이다.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짤랑짤랑 의태어냐 의성어냐 구슬라를 쏟아냈다 하자. 뭐뭐 했다 하자. 뭐뭐 했다 하자. 야, 유사통사구조 반복하고 있네. 유사통사구조 반복.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다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 치듯 김을 매다 이마에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뭘까? 이 바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바람 부는 거야. 바람 부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5월도 청청한 날에 소쪽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씻는 날에. 저기도 도치 들어갔지? 그럼 말 그대로 뭐니? 그럼 바람 부는 거야. 바람 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치 바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뭔가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1번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수를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가 아니고,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교럼이 반복을 하려 리듬과 형사. 나 있지? 가는 어떠니? 새어나가니 젖어들어 거닐면 또 있나? 빠지나니 니는 있긴 있는데 찾았노라 들었노라 있네요. 있으면 있는 거지, 그치? 답은 2번이 되려나? 나머지 확인.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에 화자 내면에서 외부세계 아니요. 지금 우리가 나를 봤지만 내면이 아니라 아니요 외부세계. 4번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 이동. 나는 계절 흐름에 따른 계절 흐름이 아니지? 바람의 공간 이동. 바람이 흘러가는 불어가는 모습. 5번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한 주제를 구체화. 가는 종교적 관념. 이거 아니고 청명은 뭐 자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따라서 답은 2번. 5번 했고 6번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또 제끼면은 되겠네. 자, 1번의 뒷부분.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낸다. 그렇고 나에서 솔나무가 뭐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 하는 것은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 그렇고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유대감. 그렇고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라를 떠올린 것은 생명 탄생의 계기가 말이 안 맞지.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야. 그죠? 이게 생명 탄생하고 관계가 없다. 답은 4번. 5번 뒷부분. 나에서 5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가는 생태 공동체는 좋습니다. 아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다. 질문 없니? 예, 쉬는 시간. 자, 7에서 9 김광균의 추일서정, 가을날의 서정, 오규원의 하늘과 돌멩이. 7번 문제는 가에 대한 설명이고 8번 문제는 가와 나가 섞여 있는데 1번 가, 2번 가, 3번 나, 4번하고 5번은 중간에 끊어져 있고 자 9번은 나에 대한 학습 결과가 되겠네. 자, 이게 지금 문맥 의미 파악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면 가작품부터 봅시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은유법 들어갔고 포화에 이지러진 포화는 대포 이지러진 도른시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밝은 이미지는 아니야, 그지? 폐허 이미지. 길은 한 줄기 구겨인 넥타이처럼 지교 풀어져. 일광 햇빛입니다. 햇빛의 폭포 속으로 사라져. 뭐가요? 길이. 그러니까 시각적.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진짜 열차가 담배 연기를 뿜는 게 아니지? 열차의 연기인데 이것을 담배 연기라고 은유를 했고 그러면 급행 열차는 의인법이지. 담배 피우는 건 사람이니까.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지가 되겠죠.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의인 또는 환류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로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썰이 발길로 차며 공감각 청각의 촉각화 호홀로 시적 허용 호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자 그러면 이 화자의 정서가 나왔지? 황량한 생각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끊고 잠겨서 고독하다 여기 정서가 나와 있어요. 별다른 거 없지 그치? 도시 이미지를 좀 이렇게 폐허 이미지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는 황량, 고독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미상관 아니고요 유사문장 형태를 변주할 시간의 흐름 아니고요 시간의 흐름은 맞는데 이게 아니란 거예요. 유사문장 형태 변주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있었지 호홀로 현실 극복이지 아니고요 자 시적 허용은 운율과 여운을 주기 위해서 한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 아니고요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 뭐가 있었습니까?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 이렇게 해놨다. 그치? 답은 5번. 그 다음 8. 가 부분을 제껴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집회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낸다. 잘 모르겠다. 이게 무상감인지 뭔지. 원래 무상감이라 하는 것은 덧없음. 이거를 무상감이거든. 우선 보류.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언으로 표현하여 외로움 정서 부각받고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진 소외감 표현 뭐 그렇고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나드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맞네. 그럼 이것도 역시 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것도 좀 의심이 든다. 이 소외감이라 하는 것도 그냥 공허해, 뭔가 좀 황량해 그런 이미지지 소외감은 잘 모르겠네. 보류. 자 이번에는 나 박스 있었나? 없었네요. 예. 나 작품을 봅시다.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시각이지 그치?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덩굴 손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가 되겠죠. 업혔다고 했으니까.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하늘에 눌리다. 이게 사실 공감각이거든. 이게 왜 공감각이냐면 하늘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누른다. 시각의 촉각화. 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 입장에서는 공감각이 되는 거고 화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각으로 봐도 무방하다.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얹힌다. 시각이죠 다. 시각.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려 자기의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몸이라고 표현했네. 환류. 한마디로 그냥 하늘과 돌멩이 풍경 묘사를 했네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먼저 볼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며 탐구해보자. 1념 담쟁이 동굴.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서술은 어표. 새로운 관점. 어표에 주목하면 담쟁이 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 공기를 누르는 게 아니지. 수직 상승도 아니죠. 그쵸? 공기에 업혀간다라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람 불면은 담에 붙어있는 담쟁이 덩굴의 어떤 그 덩굴선 줄기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것을 업혀간다라고 공기에 업혀간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공기를 누르고 수직 상승한다. 강인한 존재? 글쎄.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서술로 눌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 좋습니다. 들찔레 꽃이 떨어진다. 버림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찔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맞고.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얹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 맞고.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있다. 들어올려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를 본다. 맞죠? 아니 이건 1번이 되겠네. 자, 8번 문제입니다. 나로 제껴야지. 어딨냐. 나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사인 것처럼 표현하여 맞고. 비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도록 의미를 부여. 그렇고. 4의 뒷부분.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의 거리감을 높인다? 거리감을 드러낸다? 다시 한번 봅시다. 길 밖 어디지? 길 한켠 모래. 길 밖은 어디 있니? 오, 이렇게 눈이 안 보이나? 그 들찔레 세워치는 것도 있어.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길 밖에 세 번째 있어. 들찔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는 빈자리를 만들고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이거는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냥 제목 그대로 하늘과 돌멩이 시적 화자에 의해서 포착된 어떤 그 이미지들을 시각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지. 5번 뒷부분. 나는 담쟁이 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을 묘사. 그렇죠? 업힌다라고 했으니까 촉각화한 거거든. 그러면 1번 다시 볼까요?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은 되겠죠. 그리고 4번 뒷부분을 다시 보자면 앞부분도 보고 길을 구겨진 넥타이 이미지와 연결해 도시에서 느낀 소외감도 좀 와닿지가 않고 그 다음에 대상들 간의 거리감도 와닿지가 않고 4번으로 답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9번 아까 했네. 없으면 5일째 지문으로 봅시다.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겠어? 뭐라고?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뭐 그래도 해야지 뭐. 맛없다고 밥 안 먹을 수 있냐? 먹어야지. 안 먹을 수도 있고. 계속 해야지.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그 다음에 김광규 묘비명.
다는 뭐야? 이거 없네. 네. 자, 어디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 다음에 2번. A 관점에서 기역 미음을 이해해라. 자, A 관점이 어디 있니? 그러면 원래 이 다가 박스형이란 얘기죠. 박스형을 지금 여기다가 본문에다 한번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먼저 봐야 돼.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고서 가와 나를 접근해 줘야 돼요.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1번과 2번은 가에 대한 거고 3, 4, 5번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다가 박스야, 박스. 자, 그러면 다를 먼저 봅시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문학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반영을 지금 두 가지로 구분.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어야 하는 현실 두 가지로 구분했어.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A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영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또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 두 가지. 한편 시에 대한 시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시가 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바로 가를 봐야 되죠.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섣달에도 우리가 동지섣달 하잖아, 그치?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자, 어떤 시간 배경 나타나 있고 앞내강 쨍쨍 얼어. 쨍쨍 의태여. 앞내강 앞내는 이제 앞에 시냇물. 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고. 자, 그럼 이때 밤은 어떤 밤이야? 부정적 밤이죠. 너무 추워. 근데 이때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다. 자, 기억 부분.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맞고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그렇고요. 다시 지문.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지교 날아서 갔어. 그러면서 환류죠. 제비같이 날아서 갔다.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이번에 2번.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냥 보류.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라는 지문.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오는 모래불에서 떨어져 타서 죽겠죠. 뭐가 타서 죽는다는 얘기야? 내 노래가. 활로 들어가죠, 그치? 그만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이에 3. 죽음의 상황을 가정을 했고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해야 돼. 그렇죠? 자기가 부르던 노래가 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 다시 지문.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말. 조상은 이제 상갓집에 가가지고 조문하지. 그걸 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 온다 또는 조상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리얼.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4번.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없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서 조문 오는 겁니다. 이게 희망적 아니죠.
답은 4번. 그럼 조상은 왜 와?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다 죽었거든? 그래서 별들이 조상 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 맹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자,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 밤이 짜낸다. 의나 들어갔고. 내가 해석을 잘못했네. 노래가 죽은 게 아니고, 그쵸? 이건 뭐 타서 죽겠죠. 추측을 한 거고. 그냥 여기는 상황에 대한, 그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지, 그치?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예. 사막에 대한 상황을 화자가 인식을 한 거고, 아까는 내가 노래가 죽어서 조상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막 자체에 대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미음도 한번 따져봅시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 5번. 밤과 무지개 이미지를 대응시켜 했고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 그쵸? 옛일을 짜낸다. 옛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게 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답 찾아냈던 거 태도 변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 1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요. 2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요.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거든. 자신의 노래가. 따라서 1번과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묘비명. 묘비에 쓰인 게 묘비명. 글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자, 이때 훌륭한 비석, 이때 훌륭하다는 것은 반어법이지. 왜 반어법입니까? 위에서 지금 비판했단 말이야. 돈만 벌었어, 이 사람. 그런데 묘비명은 훌륭해. 그래서 반어법.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글 쓰는 사람이 글을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시인의 어떤 할 일, 이런 게 되나? 시인의 존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계의 묘비명은 반어법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시인으로서 당위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 청자를 명시어 설정 없어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누구누구야, 뭐 순이야, 철수야, 이런 게 있어야 돼. 두 번째, 유사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 나에는 의지 강조가 아니지, 그치?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자, 나에서는 뭐가 있었니? 비석.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이게 활류법이었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의인법 또는 활류법이 있었지, 그치? 자, 답은 3. 4번.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 자, 나는 자연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고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해 비관적 태도. 이거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가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 또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가는 반어적 어조, 반어법 없다. 따라서 답은 3으로 가면 되겠다. 2번 문제 풀었고 3번에 3.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 그렇죠. 한 줄 시는커녕 한 권의 책도 읽은 사람이 없다. 한 권의 책이었나? 한 문장의 소설이었나?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4.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성찰. 그렇지?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시인은 뭘 해야 되냐?
5.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낸 아까 얘기했지 이거 반어법이라고. 틀렸다. 3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4, 5, 6, 7 조지훈의 고풍의상 이숙이계 결빙의 아버지. 자, 4번 문맥음이 가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 미음을 이해해라오라. 역시나 가가 박스 형태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를 먼저 봐줘야 되고 나 문맥음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 순서를 틀어서 4번 먼저 해도 돼요. 나에 관련된 거. 네, 5번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 6번 나의 표현상 특징 7번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해라.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자, 언제 과거형, 언제 현재형, 체크포인트.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나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역시 언제 현재형,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이 부분.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문제 푸는 순서는 상관없거든. 나를 보도록 해볼까요? 나의 제목이 고풍의상. 하늘로 날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부연이 뭐야? 긴 석가래 끝에 덧없는 네모지고 짧은 석가래? 풍경이 운다. 이거 활류 들어갔죠? 그리고 청각. 풍경은 천막 끝에 달아서 바람 불면 땡그랑 소리 나는 작은 종. 처마 끝 곱게 느리던 주렴에 반다리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자, 시간적 배경이 있고요.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지규죠? 봄밤이 두견 소리처럼 깊어간다. 기억.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자연적 시간이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밤이 깊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한 문장 더. 파르란 구슬빛 시각.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 저고리. 자, 저고리를 묘사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자, 니은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거에 해당한다? 그러니? 이거는 과거형과 현재형이 뒤섞여 있는 게 아니지? 그냥 현재형으로만 썼죠? 다시 질문.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서이다. 자, 동정이 뭐예요? 동정은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한복을 입으면 요게 하얀 거 있죠? 하얀. 이걸 동정이라고 그러지. 동정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시각이고. 살살이 퍼져나린 고든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활류. 스스로 돌아서 곡선을 이룬다. 지금 저고리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두폭 기인 시적 허용. 열두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의태여. 물결 친다. 은유. 그러니까 치마가 약간 이렇게 사각 내려가는 모습을 물결 친다고 표현했고, 초마는 이제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운해 당해. 운해 당해는 가죽신을 의미하고 여인의 신발. 발소리,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디귿 부분. 디귿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 지금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지? 다시 보면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호접은 호랑나비. 은유법. 호접인 양 사포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아미는 이제 눈썹을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뭇꽃을 골라 버리니 이 밤에 옛날에 산다.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아니죠? 이거는 지금 현재를 과거로 인식함으로써 이렇게 가야지. 시간의 정확상 아닙니다. 가는 버들린 양 가느다란 버들잎인 양 가락에 맞춰 흰손을 흔들어지이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 아니죠? 현재형입니다. 어라? 답이 없네? 거꾸로 확실할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고 자 디귿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 디귿 이건 현재형이죠. 3번도 아니고 니은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 아니죠? 이거 현재형입니다. 기억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기억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의 문학적 제고 이게 맞네. 그러니까 시간이 깊어가는 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견 소리처럼 지규했지, 그치? 그래서 문학적으로 재구성했다 소리. 내가 이걸 건져내지 못했구나. 어쨌든 답은 1번. 자 그러면 나와 관련된 게 7번 문제가 있죠. 비를 중심으로 달을 감상한 거 적정. 아니구나. 소리. 몇 번이지? 6번. 6번 풀면 돼요.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의 변화 있었지. 긴 초마 끝 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 형성. 제목 자체가 고풍이었다.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춤추는 거지, 그치?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마리 호적, 호랑나비.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색채어 있었나? 뭐 화나니 뭐 이런 거 있네. 이거밖에 없나? 또 뭐 있을까? 이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 5번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임이 아니죠. 다음 5번이네요. 색채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 화나니. 그 다음에 나 작품, 다 작품을 보면 됩니까? 이수희 결빙의 아버지. 어머님, 이런 게 이제 명시적 청자죠. 청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머님, 제 67살적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2층 단합인방에 벌고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자, 회상하고 있다. 자기 어렸을 때 추웠대.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벌벌 의태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발을 밀어놓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지규. 뭐 1년은 회상밖에 없어요. 추운 날에 아버지 품에 파고들어서 그 추위를 달래는 어린 화자의 모습이 되겠네.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늘 그런 추억으로 이게 뭐예요? 위에 있는 거지, 그치? 왜 마음이 아파? 뻔한 겁니다. 그리움이죠, 그리움. 아버지 된 그리움.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리움이 정수다, 그치? 자, B 7번이 되죠? 비를 중심으로 달을 감상해라.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그렇고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아버지에서 아버지 부재에 대한 시적화자의 뜻함을 여운으로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한 줌 뼈가루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 역시나 요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과 꽝꽝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아버지도 이건 이미 틀린 것 같아요.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줬다? 자식을 위한 마음인데 그치? 이따가 또 확인. 다시 아버지 곁에 두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량이 사이로 시린발을 밀어넣는 과거를 연결을 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맞죠? 그럼 우리가 2번하고 3번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확실히 답이 아닌 거고 답이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적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 몸이 변했다는 얘기지 변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본 거야?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이 결빙 물 꽝꽝 언 거 그걸 보고 아버지를 떠올라서 왜?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자, 그러니까 한강이 꽝꽝 얼었는데 한강이 얼었다고 해서 다 얼은 건 아니지, 그치? 겉에만 얼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을 아버지 등 그러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을 보호해준다 이런 이미지로 연결시켜버렸어 이 사람. 그래서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야,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꽝꽝 온 한강물을 보면서 아빠를 그리워할까? 한강물이 언 것을 보고 저게 아버지 모습인데 이렇게 이미지를 붙인 거죠. 자, 5번.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시간을 이어준다. 그렇죠. A는 이거였어. 과거와 현재 시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목조 적산가후 2층 다나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과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낸다가 아니지, 그치? 이건 과거잖아, 과거. 이거에 대한 의미. 그러면 목조 적산가후 2층 다나미방의 의미는 뭐니?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옛 장소가 된다. 시적 현재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의미죠. 3번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받고 4번 17살적 그 겨울밤을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 그렇고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에 물러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무엇은 그렇고 아닌 것은 2번이 되겠다. 그다음 4번 문제 풀었고 5번 했고 6번 했고 7번 요것만 더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치? 7의 2번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아버지에서 아버지 부재에 대한 시작화자의 뜻함을 여원으로, 그치? 말줄임표로 썼습니다. 3. 한점 뼈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연관되고 아버지 모습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4가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요.